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9년 전인 2012년 2월 13일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이어서 차기 주석으로 내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부를 미리 만나서 미중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미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시진핑 당시 부주석의 호스트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후에 18개월 만에 거의 8차례 모두 25시간을 통역만 대동한 채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말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시진핑 당시 부주석에게 엄청난 정보를 안겨주면서 중국의 정치 판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바이든이 은인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홍콩의 중국 전문 올간지인 첸샤오가 지난 2013년 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일주일 전인 6일 왕리진 충칭시 공안국장 겸 부시장이 청두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을 해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면서 기밀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아주 중요해서 바로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에게 보고됐고, 그리고 이 로크 대사는 곧바로 잠자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힐러리 장관도 역시 즉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악관으로 가서 이 기밀사항을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 기밀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시진핑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대만 국방부 산하의 군사정보국의 전 부국장인 왕엔칭 예비역 중장이 2018년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중국 정보조직과 간첩활동,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왕리진이 제출한 보시라이 저윤캉의 쿠데타 계획 물증을 시진핑에게 보여줬다. 시진핑은 베이징에 돌아온 뒤 후진타오 주석에게 내용을 보고했다. 3월 18일 링지화 중앙판공청 주임의 아들 링구가 베이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중앙경위국 무장부대가 현장을 봉쇄했다. 후진타오, 당시 주석인데 후진타오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3월 19일 밤 신복 슈린핑 군단장에게 389의 베이징 진입을 명령했다. 무장경찰의 본부 중앙정보비 건물에서 대치하도록 했다. 군 병사들이 소리쳤다. 우리는 후 주석의 쿠데타 본부 제압과 쿠데타 지도자 체포를 명령받았다. 여기에 무장경찰은 중요 국가부처를 공격하는 너희들이 반군이라 그러면서 공포탄을 쏘면서 저항을 했다. 하지만 무장경찰 부대는 정규 군대를 대적하지 못했다. 곧 무장해제됐다. 389는 정법이 건물에 진입했지만 저윤캉을 찾지 못해 체포에는 실패를 했다. 다음은 이 바이든이 이제 시진핑에게 이 기밀 문서를 넘겼을 때의 장면에 대한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정확하게 시진핑에게 말했다. 왕리진이 미국에 건넨 자료에는 짱쩌민, 저윤캉, 정칭홍, 보시라이 등이 비밀리에 시진핑을 겨냥해서 권력 탈취 계획을 모였다는 사실이 들어있었다. 이미 시행을 시작한 상태였다. 여러분, 이 기록에 나온 그대로 2012년 3월 19일 중국 최고 수뇌부의 집단 거주지인 베이징 중난하이 남문을 무장경찰이 포위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이 정보를 미국의 시진핑에게 건넨 그 기밀 문서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후진타오는 즉각 반격에 나선 겁니다. 신복을 미리 앉힌 389에 즉각 베이징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군이 무장경찰본부인 중앙정법위원회, 이게 이제 검찰, 경찰, 법원을 총괄하는 당 조직인데요. 이 중앙정법위를 포위했고요. 또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저윤캉 당시 정법위 서기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는 진압이 됐고 이후 그해 11월 거행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란하이를 물려받았습니다. 주석지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라이, 저윤캉, 링지와는 차례차례 숙청됐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진핑도 주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시진핑의 정적들은 물론이고 차기 주자들까지 모두 숙청하면서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셈입니다. 바로 시진핑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이든이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 새 정부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겁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정부 때는 바로 그 기밀 문서 때문에 그야말로 밀월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젠 당사자인 바이든 집권 때는 과연 중국과 어떤 관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바이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주미 대사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 반대로 시진핑에 대해서 바이든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와 같은 대충돌이 아니라 상당히 완화된 미중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분석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서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 내 분위기는 더욱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일 신화사와 CCTV 공동 신년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의 희망의 창이 열렸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가 이성을 되찾고 대화를 제기해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길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기대가 바로 지금 중국 내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이전에도 중국 내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들이 나돌았습니다. 중국 내 희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중국의 관영 환추스바오, 우리가 환구시보라고 그러죠. 이 환추스바오입니다. 지난 11월 3일에 미국 선거인단 투표 직후에 환추스바오는 8일자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사설을 실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바이든의 팀과 충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하고 긴장한 상태에 처한 미중 관계를 최소한 예측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올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공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을 아프게 때리면 때릴수록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가운데 많은 긴장의 버블이 의도적으로 형성됐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문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런 버블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대응, 무역, 인문 교류 등 측면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압적인 노선을 유지할 것이지만 엄청난 도박과 같은 승부수 행보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국면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발언대로 흘러갈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바이든 새 정부는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 내 중국 여론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7년 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 약간 호의적을 합친 사람들이 44%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름에는 22%로 절반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 매우 싫어한다, 약간 싫어한다는 47%에서 73%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중국인에 대한 불만과 또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이 아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바이든이 중국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의회와 여론을 존중하는 바이든으로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게 힘든 과제로 비춰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언론은 아시아 차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차르. 차르가 뭡니까? 여러분, 대중 정책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련 대외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게 되니까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차르를 그 자리에다 붙인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마디로 대중 강경론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베테랑 외교 정책 전문가인 이 캠벨 전 차관보는 앞으로 미 정부 기관마다 다른 대중 정책을 잘 통합해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 이런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냈는데요. 여기서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 투 트랙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한 대신에 개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합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10개 나라, 그러니까 이걸 D1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D10, 또 군사 영역에서는 쿼드 확대를 반중 전선의 두 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D10은 주요 7개국 G7 국가에다가 호주, 인도, 한국을 더해가지고 10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공통 분모로 묶은 연합체인 D10이 대표적인 바이든식 반중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 같은 연합을 통해서 지역 각국 경제의 탈중국을 추동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캠벨은 또 이 지역의 각국에 중국의 공급 체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 경제로 이동해도 여전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 볼 수 있죠. 캠벨 전 차관보는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같은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해서 군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질서를 위협했을 때에 벌칙을 설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동맹과 파트너들의 강력한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 지명자도 19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증대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핵심 동맹들을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1863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함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크리스토퍼 레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텍사스 A&M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 교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 제2의 냉전을 벌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중 간 플래시포인트, 그러니까 발화점으로 북한과 대만, 남중국해를 꼽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경로를 걷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레인 교수는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이 있으며 중국을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이념적 위협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중정책 방향은 대체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미국 내 여론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바이든의 반중 전선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하고는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동맹국인 한국에게
미국의 반중 전선에 함께 참여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